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비즈니스 철학서. 사람을 두근거리게 하는 비전이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그 비전이 생겨난 계기는 종종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대한 강한 위화감 때문이었다. 물질적 조건이 충족된 지금, 안전과 쾌락, 편리라는 목적의 비즈니스는 역할을 다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비즈니스의 사회적 의의는 무엇인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저자가 이끌어낸 대답이 크리티컬 비즈니스다. 오늘은 크리티컬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야마구치 슈, 게이오 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학 미술사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일본 최대 광고회사 댄스를 시작으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에서 전략정책, 문화정책, 조직개발 업무에 종사했다. 현재는 독립연구자이자 작가, 퍼블릭 스피커, 주식회사 라이프니츠 대표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베스트셀러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를 비롯해 비즈니스의 미래, 감성과 지성으로 일한다는 것, 일을 잘한다는 것, 뉴타입의 시대, 세계의 리더들은 왜 직감을 단련하는가 등이 있다. 옴기니 최윤영, 전하는 글이 따스한 봄처럼 모두에게 가 닿기를 바라며 일본 서적을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날개의 날개, 89살 할머니도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11번의 계절을 지나 치매님께 잘 부탁합니다. 약삭 빠르게 온천, 먹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어, 아버지와 이토시, 하나와 미소시루 등이 있다. 들어가며 이 책을 통해 저는 희망찬 가설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회운동, 사회 비판으로서 측면을 강하게 가지는 비즈니스, 즉 크리티컬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상으로 경제, 사회, 환경의 삼중고를 해결한다. 저는 2020년에 출간한 비즈니스의 미래에서 안전, 쾌락, 쾌적, 편리한 사회를 만든다는 목적에 관한 비즈니스는 이미 역사적 역할을 끝내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시시대 이래 인류의 수건이었던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물질적 조건의 충족이라고 하는 소망이 충족된 현재, 우리는 비즈니스라는 행위에서 사회적 의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전작자의 답변은 조건부 예스였으나 그 후에도 영리기업 혹은 비즈니스의 사회적 존재 의의에 관한 논의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세계경제 포럼을 비롯한 회의장에서도 이 논점은 주요한 안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열띠게 벌어지고 있는 목적에 관한 논의도 이 사업에 사회적 의의가 있는가라는 소박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으킨 일종의 패닉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질문에 하나의 가설로 답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사회운동, 사회 비판으로서의 측면을 강하게 가지는 비즈니스인 크리티컬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상으로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가설입니다. 자, 다시 확인하면 사회운동과 비즈니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사회운동은 사회 변화와 개선을 목표로 일정한 목표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이나 운동. 비즈니스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거래 및 활동. 사회운동과 비즈니스라는 말의 조합은 그리 조화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의 궁합이 나쁘다고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을 테지요.
1960년대 전 세계적으로 달아올랐던 학생운동은 폭주하는 자본주의와 만연하는 상업주의를 향한 비판이라는 측면이 강했고, 최근으로 눈을 돌려도 2011년에 벌어졌던 월가를 점거하라의 운동 또한 월가의 금융기관을 주축으로 한 탐욕적인 기업에 대한 비판이 주류였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사회운동을 물과 기름처럼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 변화로 이어졌던 많은 이니셔티브가 비즈니스에도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로 산업혁명기에 방적공장 경영자로 큰 성공을 거둔 로버트 오원은 공장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한 뒤 노동자들이 교육을 위한 학교를 마련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협동조합까지 설립했습니다. 원래 자본가의 이익과 노동자의 복지는 대립하는 관계로 여겨져 왔으나 오원의 공장이 상업적으로도 성공하면서 이 둘은 이율배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것이 곧 영국과 기타 정부의 노동법, 사회복지제도, 교육제도의 정비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대부분은 정부보다 오히려 기업 측의 이니셔티브로 유효성이 확인되었고, 그 이후 행정으로 규칙화되는 경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현재로 눈을 돌려보면 오늘날 사회에서 큰 존재감을 드러내며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고객과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기업 대다수는 단순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운동과 사회 비평으로서의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비전에는 기존의 비즈니스에서 중시하던 고객이나 시장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즈니스는 고객의 욕구나 요구가 아니라 사회의 과제와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 구동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사회운동, 사회 비판으로서의 측면을 강하게 지니는 비즈니스를 크리티컬 비즈니스라는 패러다임으로 정리하고, 그 내용의 다양성과 시대 배경, 구조 및 실천을 위한 열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크리티컬 비즈니스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 여기서 짧게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티컬 비즈니스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 사회운동, 사회 비평으로서의 측면을 강하게 지니는 비즈니스. 왜 크리티컬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요구되는가? 기존의 어퍼머티브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서는 경쟁 우위도 지속 가능성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크리티컬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실천할 수 있을까? 철학적, 비판적 고찰을 통해 새로운 어젠다를 생성하고 어젠다에 공감해 모인 활동가들과 협동함으로써 가능. 요컨대 이 책은 사회운동, 사회 비판으로서의 측면을 강하게 지니는 비즈니스, 즉 크리티컬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필자인 저는 이 책의 집필과 출판 자체를 사회운동, 사회 비판으로서의 측면을 강하게 지니는 비즈니스의 실천이라고 여깁니다. 앞으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크리티컬 비즈니스 패러다임에서 고객은 기존의 비즈니스 패러다임과 달리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동지이자 활동가의 측면을 갖습니다. 그렇기에 이 책의 고객, 즉 독자 여러분께서는 크리티컬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확산이라는 게릴라전을 저와 함께하는 활동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지배하에 있던 파리의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군은 매우 간소한 권총 FP-45 통칭 리버레이터를 대량으로 생산해 100만 정 이상을 전역에 뿌렸습니다. 이 총은 강력한 사구경 탄환을 사용했지만 단발만 가능해 연사를 할 수 없었기에 실제 전투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말하는 총기 전문가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지적이지요.
실제 전투에서 이 총의 도움 여부는 애초에 제작자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불합리함에 저항하려는 사람은 당신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외로운 저항 운동을 강요당하는 레지스탕스들에게 전해졌다는 점입니다. 리버레이터는 말하자면 총이라는 사물을 본뜬 세계로부터의 성원이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책을 통하여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크리티컬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실천하기 위한 안내서인 이 책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찬 자본주의 시스템을 해킹해 그 안에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크리티컬 비즈니스를 실천하는 동료, 활동가가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 준다면 작가로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제1장 크리티컬 비즈니스 패러다임이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023년 5월 말의 어느 날, 나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을 방문했다. 네덜란드에서 덴마크로 옮겨 유럽 내에서도 한층 선진적인 지속 가능성에 관한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것이 투어의 목적이었다. 투어로 방문할 리서치 대상 회사들 중에 2013년 암스테르담에서 창업한 스마트폰 스타트업 페어폰이 있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착실하게 팬층을 형성해 시장에 일정한 존재감을 나타낼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스마트폰은 삼성이나 애플 같은 막강한 기업이 각축을 벌이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다. 그러한 시장에 자금력과 브랜드력, 기술력에서도 뒤떨어지는 스타트업이 뛰어들어 10년간 살아남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존재감을 나타낼 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들은 어떤 가치를 제공했기에 이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페어폰이 시장에 제시하고 있는 비전은 라이프 사이클을 장기화하여 자원, 환경에 관한 부담을 낮춘다라는 것이다. 기존 스마트폰 기업과의 구체적인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 가능한 설계이다. 모듈형 디자인을 채택하여 사용자가 직접 부품을 쉽게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제품의 수명 주기를 늘리고 폐기물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둘째, 수리 용이성이다. 기존의 많은 스마트폰이 접착제 사용이나 복잡한 구조 등의 이유로 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운데 사용자가 직접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부품의 원료 공급원과 제조 과정, 비용 등을 공개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인다. 넷째, 공급망 전체의 공정성을 요구한다. 광산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분쟁 지역에서의 자원 채굴을 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비전과 미션이다. 기업의 목적을 단순히 스마트폰 판매가 아닌 전자제품의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에 해결해 두고 있다. 이렇게 나열된 페어폰의 방식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가? 바로 이 방식들 중에는 마케팅이 매우 중시하는 고객 편익의 향상에 대한 고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모듈형 설계 채택도, 라이프 사이클의 연장도, 수리 향상도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편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페어폰은 기존 경쟁업체와 달리 후발주자로서의 차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고객 편익을 단 하나도 제공하지 않은 채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정말 놀라울 일이다. 물론 삼성이나 애플 등의 대기업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평가는 페어폰과는 차이가 있다. 애플이나 삼성은 경쟁 우위 형성은 주로 디자인, 기술, 혁신, 브랜드, 마케팅의 강화로 추구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페어폰의 경우 이러한 지속 가능성에 관한 방식 그 자체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요인, 경쟁자 사이에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의미를 형성한다고 믿는다. 품질이나 기능이 아니라 철학이 요구되고 있다.
페어폰이 신흥 스타트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아주 치열한 시장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가질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품의 품질과 기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기존 비즈니스 관습에 익숙해져 있는 업계와 시장에 그들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크리티컬한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판적 제안에 공감한 사람들 중 페어폰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 관계자로 모여 페어폰의 제안을 일종의 사회 변혁의 운동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실제로 페어폰 창업자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수리할 권리를 되찾는 사회운동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그들은 바로 사회운동으로서의 비즈니스인 크리티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수리를 검토 중인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조사가 인정한 공식 수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뿐으로 그 외의 방법을 이용하면 제품에 따른 제조사 보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조사가 수리 비용을 고액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수리가 아닌 신제품의 교체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폐기물은 증가하고 사용자는 부당한 지출을 강요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아차리고는 있으나 상대가 거대한 권력을 지닌 대기업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다. 원래 그런 거지 뭐라고 포기하며 마지못해 상황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페어폰은 그런 상황에 대해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수리할 권리를 되찾자는 사회운동을 비즈니스라는 형식으로 시작했다. 비전에 고객과 시장의 개념은 포함되지 않는다. 페어폰의 제안에는 시장과 고객의 욕구나 요청에 응한다는 관점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고전적인 마케팅 이론을 배운 관점에서 보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비슷한 상황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크게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회사가 내세우는 비전을 나열해 보면 어떤 기묘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테슬라,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문명의 존재 방식의 종지부를 찍다. 구글, 전 세계의 정보를 정리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다. 파타고니아,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영위하다. 애플, 인류를 전진시키기 위한 지적 도구를 제공하여 세계에 기여하다. 에어비앤비, 전 세계를 자신의 거처로 삼다. 그 특징은 이 기업들이 가진 비전이나 목적이 매우 독선적이며 고객이나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2003년에 창업했는데 이들은 창업 초기부터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문명의 존재 방식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비전을 내걸었다. 그런데 이 시점은 고객이나 시장으로부터 가솔린 엔진의 자동차는 싫다,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갖고 싶다와 같은 욕구나 요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때였다. 가솔린의 사용이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었으나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일, 다 그런 것이다 여기면서 가솔린 엔진을 계속 사용하는 미래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았다. 이야기를 되돌려 다시 말하면 테슬라는 고전적인 경영학의 정석처럼 시장에 존재하는 잠재적 혹은 표면적인 고객의 불만, 불안,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나가 마지못해 받아들이던 시스템에 대해 전혀 다른 대안의 모습을 내보이며 새로운 문제를 생성함으로써 성장해왔다. 구글도 마찬가지다. 구글이 전 세계의 정보를 정리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세상에는 이미 많은 검색 엔진이 존재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검색 엔진의 다소의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원래 그런 거겠거니 여기며 사용하고 있었다. 오늘날의 성공을 생각해보면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구글은 창업 초기에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로 벤처 캐피털로부터 300회 이상 투자를 거절당했다. 왜 당시 투자가들은 구글 투자의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유는 명료하다.
그들의 비전에 고객과 시장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정보를 정리해 정보 격차를 없앤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회 비전이지만 그렇다면 이를 원하는 고객은 얼마나 될까? 다시 말하지만 당시 사람들 대부분은 기존의 검색 엔진에 큰 불만이 없었다. 고객이 불만을 품고 있지 않은 시장에서 더구나 여러 검색 엔진이 레드오션 양상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형 설비 투자를 수반하는 검색 엔진 비즈니스에 투자하여 후발주자로 신규 진입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합리화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마케팅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고전적인 마케팅 이론에서는 신규 사업을 책정할 때 우선 타깃 고객을 설정하고 그들이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특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을 정석으로 가르친다. 1960년대 이래 비즈니스 스쿨에서의 마케팅의 정석으로 불리는 필립 코플러의 최신판 원서 16판을 다시 확인해 보면 마케팅 전략은 타깃 시장의 특정에서 시작하며 이 타깃 시장은 기업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니즈를 가진 고객이 중심이 되고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쟁 기업과의 관계로 설정된다고 나와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앞서 설명한 테슬라와 구글, 애플과 파타고니아의 시장 진입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전략론이나 마케팅 이론의 정석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출발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테슬라나 구글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나 니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은 시장 진입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석을 벗어난 접근법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한 기업이 오늘날 사회에 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생성하다. 이들 기업이 단기간에 비상한 성장을 이룬 이유는 단 하나,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큰 문제를 기업이 생성하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나 디자인 싱킹에서는 시장에 존재하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계획 초기 단계에서 중시되는데 이 기업들은 새로운 문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생성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시장에 새로운 문제를 생성했을까? 마치 철학자나 아티스트처럼 사회를 비판적, 크리티컬하게 바라보고 생각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들은 그동안 누구나 당연하잖아,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한마디로 끝내왔던 사회의 다양한 사상이나 습관 및 상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현재의 연장선과는 다른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보편적이고 고전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늘어나는 상황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까워졌음을 보여준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창안해낸 과학사학자 토머스 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흐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으며 특히 그 초기 단계에서는 그때까지 보편적인 설명력으로 인정되었던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나 데이터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 토머스 쿤의 지적을 근거로 하면 고전적인 경영학이나 마케팅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공 사례의 빈출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에 있어 고전적인 패러다임, 즉 고객의 기존 가치에 부합하는 편익을 경쟁 기업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매출과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 끝에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이 책에서 제시하는 크리티컬 비즈니스 패러다임이다. 크리티컬 비즈니스 패러다임에서 기업의 활동은 사회운동, 사회 비평으로서의 측면을 강하게 지닌다. 크리티컬 비즈니스를 실천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간과되고 있는 불공정과 불균형을 비판하고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일으키면서 가치를 창조한다. 크리티컬 비즈니스 패러다임에서는 고객을 비롯해 기업 이해 관계자의 위치나 역할 또한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크게 다르다. 크리티컬 비즈니스 패러다임에서 고객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 계몽의 대상이 되고
이해 관계자는 경제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운동을 함께 담당하는 활동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요컨대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기업은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우선순위, 사고와 행동 양식, 이해관계자의 사고방식, 프로세스, 실행론으로 운영된다는 말이다. 왜 크리티컬인가? 여기서 크리티컬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크리티컬이라는 말은 비판적, 위기적, 결정적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여러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왜 이처럼 크게 다른 의미가 하나의 단어에 담겨 있을까? 이유는 어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영어 크리티컬의 어원은 그리스어 크리네의 갈림길을 뜻한다. 말할 것도 없이 갈림길이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므로 결정적이며 선택을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외길을 걸을 때 크리티컬할 필요가 없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외길을 걸을 때 필요한 것은 어쨌거나 정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고도 경제 성장 시대의 유행어로 말하자면 맹렬하게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멈춰서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정말 옳은지를 생각하는 태도는 행진의 발걸음을 늦춘다며 깊이 당했을 것이다. 멈춰 서서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에게 뒤처진다. 이것이 외길 사회의 특징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지금까지 걸어온 외길의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크리티컬 모먼트, 즉 중대한 갈림길에서 비판적인 사고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기존 세계에서 사회 본연의 자세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며 시대마다 경종을 울리던 사람은 주로 철학자나 아티스트였다. 그들은 각자 살아온 시대에 누구나 당연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개념과 사회의 모습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며 현 상황의 연장선상에는 없는 미래, 그 누구도 그 시점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상을 제시해왔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사고방식이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요구된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며 의심하지 않았던 철학의 상황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고찰한다고 하는 본래 철학자나 아티스트가 해오던 일이 크리티컬 비즈니스의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리더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크리티컬 비즈니스와 어퍼머티브 비즈니스의 차이. 크리티컬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해 크리티컬 비즈니스란 무엇인가를 뒤집어서 크리티컬 비즈니스란 무엇이 아닌가라는 물음으로 생각해보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비판적 크리티컬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하는 논점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리티컬이라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반대되는 말이 다르나 기존의 가치관이나 상식으로 여겨져 온 개념에 대해 비판적인 것을 이 책에서 말하는 크리티컬한 것의 중점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반대되는 말은 긍정적인 것, 즉 어퍼머티브가 된다. 따라서 크리티컬 비즈니스의 반대말은 어퍼머티브 비즈니스가 된다. 이는 기존 가치관의 연장선상에서 가치를 정립하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존 시스템의 틀 안에서 생각하며 실천하는 비즈니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까지 실천해온 비즈니스의 거의 전부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 대부분이 경제활동, 그 중에서도 기업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어퍼머티브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지속 가능성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어퍼머티브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왜 지속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논점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우선 크리티컬 비즈니스 패러다임과 어퍼머티브 비즈니스 패러다임 사이에 어떤 원리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히 밝혀두겠다.
어퍼머티브 비즈니스 패러다임은 투자가, 고객, 거래처, 직원 등 이해관계자가 기존 가치관과 욕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들의 이득을 극대화함으로써 자신의 기업 가치 극대화를 지향하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이다. 반면 크리티컬 비즈니스 패러다임은 투자가, 고객, 거래처,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지금까지 하는 다른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의 가치관 업데이트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인 것이다. 즉, 둘이 결정적인 차이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던 어퍼머티브 비즈니스 패러다임에서의 시장 기회가 개인적인 욕구와 요구에 뿌리를 두고 개인적으로 발견되는 것인 반면 크리티컬 비즈니스 패러다임에서의 시장 기회란 사회적인 요청과 공감에 뿌리를 두고 집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왜 비즈니스인가? 여기까지 읽은 독자 중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확실히 이런 사회에서 크리티컬한 정신을 수반한 사회운동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야말로 사회운동, 사회비판을 밀어붙이면 되지 왜 사회운동, 사회비판의 측면을 가진 비즈니스를 밀어붙여야 하는가 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비즈니스에는 매우 큰 사회 변혁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최근 부정적으로 여겨지기 쉬운 비즈니스라는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빛을 비추고 있다. 이유는 단순한데 비즈니스에는 매우 큰 사회 변화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150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평균 수명은 거의 2배가 되었고 영아 사망률은 100분의 1로 떨어졌으며 교육 보급의 진행과 수많은 치명적 질병의 특효약이 개발되고 의식주에 관한 표준이 대폭 개선되어 수많은 사람이 기본적인 물질적 요구를 충족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취 대부분이 비즈니스를 통한 생산성 개선, 혁신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비즈니스가 지닌 잠재력은 헤아릴 수 없다. 단순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 이상으로 우리 생활과 가치관, 사회 본연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나는 비즈니스가 지닌 이 힘을 사회적인 과제나 문제점 해결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비즈니스가 가진 힘에 대해서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인 이본 시나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업가를 종종 쓰레기로 치부하는 경향으로 인해 내가 사업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끄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업가가 지닌 노하우의 일부는 많은 활동가들이 참조할 수 있는 기술임을 실감할 때도 있다. 이본 시나도 환경운동의 11가지 도구들 어떤가? 이본의 이 말에는 관념적인 이데올로기에 얽매기보다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중시하는 미국식 실용주의 철학의 좋은 면이 드러나 있다. 그렇다. 이본 시나드의 말처럼 확실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개발된 많은 기술과 개념은 사회운동가들에게도 유용하다. 비즈니스에는 사회를 바꾸는 엄청난 힘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 비즈니스에는 사회와 세계를 나쁜 방향으로 변화하는 힘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교양 없는 사업가는 문명을 위협하는 존재. 엘리트 경영자의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미국의 아스펜 연구소 설립의 계기가 된 1949년 국제 컨퍼런스 괴테 탄생 200주년 기념회에서 발기인 중 한 명인 당시 시카고 대학 총장 로버트 허치는 리더에게 철학적 소양이 요구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양 없는 전문가야말로 우리 문명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다. 전문화와 세분화, 직능주의, 효율주의, 단기 이익주의 등의 끊임없는 추구로 인해 잃어가는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재구축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지금이야말로 교양이 필요하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비즈니스를 관장하는 리더가 교양이 없는 것은 우리 문명의 최대의 위협이라고 허친스는 지적했다. 지금만큼 허친스의 이 경종이 묵직하게 울려 퍼지는 시대도 없다.
우리는 비즈니스가 가진 극악적인 측면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기업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중요성. 보통 일본에서 연간 사용되는 광고 예산은 7조 엔 정도 된다. 반면 정부의 홍보 예산은 약 100억에서 200엔 정도로 두 자릿수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는 기업이 진행하는 광고 활동은 정부의 홍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크다는 말이다. 따라서 기업이 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여하에 따라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도 우민화될 수도 있다. 예로 1960년대 미국에서 전개된 폭스바겐사의 캠페인은 자동차는 클수록 좋다로 여기던 미국 시장에 필요하고 최소한의 것이 지닌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자라는 크리티컬하고 역설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로 인해 자동차의 비대화가 멈추지 않던 사회의 소형차를 받아들일 여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사회로 눈을 돌리면 최근 20년 정도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 구조는 정부의 커뮤니케이션보다 재빨리 문제의식을 가진 기업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시장 교육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공공미디어에 의한 보도나 저널리즘보다도 사적인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사회 변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가 저서 매뉴팩처링 콘센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 현재의 미디어가 본래의 역할인 사회 비판, 정치 비판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정부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홍보 기계로 전락했다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운 정보 공간, 즉 사적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이 날카로운 사회운동, 사회 비판과 관련된 메시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현실의 변화로 이미 표면화되었다.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으로는 전 트럼프 정권이 불합리한 이민 정책을 내놓았을 때 애플과 파타고니아는 즉시 이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던졌고 파리 협정 탈퇴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과거의 사회운동에서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크리티컬한 역할을 해왔다. 이를테면 폴란드의 민주화를 이끈 솔리다르노시치 운동 때는 사람들이 지하 라디오 방송국이 내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연대하며 끈질긴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기술의 진화로 기업은 자신의 이념과 가치관을 사회로 발신하는 일이 그 어느 시대보다 수월해졌다. 그렇다면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향력에 걸맞는 식견과 교양, 즉 크리티컬한 자세가 요구된다. 비즈니스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으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비즈니스가 가지는 힘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사회운동, 사회비판 측면을 강하게 가지는 비즈니스, 즉 크리티컬 비즈니스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른바 소셜 비즈니스와의 차이. 여기까지 읽은 독자 중에는 당신이 말하는 크리티컬 비즈니스란 요컨대 소셜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 아닌가? 왜 이제 와서 혼란스럽게 새로운 용어를 꺼내는 거지?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는 매우 정상적인 담혹감이다. 그렇지만 둘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기서 설명하고자 한다. 소셜 비즈니스도 크리티컬 비즈니스도 어떠한 사회적 과제를 어젠다로 삼아 그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렇다면 뭐가 다를까? 기존의 소셜 비즈니스가 이미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진 어젠다와 손을 맞잡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크리티컬 비즈니스는 운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젠다와 손을 잡는다는 것이 큰 차이다. 이 점이 내가 이 책의 부제로 사회운동과 비즈니스가 교차하는 지점을 붙인 이유다. 사회운동은 보통 어느 시점에서 다수가 아직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수가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사회를 향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즉 사회운동은 원리적으로 반드시 소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다. 그동안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의식되지 않았던 문제가 크리티컬 비즈니스 활동가에 의해 발견되고 비판되면서 비로소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크리티컬 비즈니스 운동으로서 이룩할 수 있다. 즉, 소수인 것이야말로 크리티컬 비즈니스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렵다. 다수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젠다를 내세우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고 심지어 그런 어젠다에 찬성을 표명하고 팔로워로 참여하는 것은 항상 비웃음, 비판, 배척의 대상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크리티컬 비즈니스를 사회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어떨지를 해당 비즈니스 운영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능력, 자금보다 먼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용기의 유무가 중요하다. 대조적으로 이미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진 어젠다를 내세우는 일은 참으로 손쉽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합의된 어젠다라고 하면 우선 SDGs를 말하는데 애초에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진 어젠다라면 추진력은 이미 발생했을 것이므로 이 어젠다를 소리 높여 내세우는 의의는 그리 크지 않다. 솔직히 말하면 그 어젠다가 소수의 것이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지자마자 거기에부터 소리를 높여 주장하는 것은 정말이지 촌스러운 행동이다. 정말로 생각해야 할 것은 SDGs의 17가지 어젠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면 당신은 18번째로 무엇을 내세우고 싶은 것인가? 소수의 중요성. 페이팔 창업자 중 한 명이자 페이스북, 현 메타를 비롯한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를 한 전설의 기업가이자 투자가인 피터 틸은 면접 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질문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에 관한 어젠다 중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당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젠다는 무엇인가요? 잠옷 철학과 출신답다는 생각이 드는 질문이지만 앞에서 설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질문의 진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피터 틸은 바로 다수가 합의되지 않은 어젠다, 즉 크리티컬 비즈니스 어젠다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왜 피터 틸은 소수를 중시할까? 그것이 경쟁 우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소수의 어젠다에 임한다는 것은 미개척 시장의 선행자로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다수의 어젠다 틸의 말을 빌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어젠다에 임한다는 것은 선행자가 있는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어젠다가 사회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어젠다가 소수의 것이냐 아니냐이다. 그래서 나는 소셜 비즈니스와 크리티컬 비즈니스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진 어젠다에 임한다는 것은 경쟁 과다한 시장의 후발주자로 진입한다는 의미이다. 사회 다수의 합의된 어젠다는 이미 해결을 향한 대응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어젠다에 관해 후발주자의 핸디캡을 뒤집을 수 있는 획기적이고 독특한 해결책이 있다면 모를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옵션이라고는 할 수 없다. 레드오션 시장에 별다른 차별적 우위도 없이 후발주자로 뛰어든다는 것은 최악의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브랜딩이란 어젠다의 깃발 뺏기 싸움. 다수의 어젠다에 줄을 선다는 것은 브랜딩이라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브랜딩이란 어젠다의 깃발 뺏기 싸움을 말하며 깃발을 선점했다는 것은 최초로 그 어젠다를 내세운 사람이나 조직을 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워크숍이나 컨퍼런스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이라고 질문하면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이라고 질문을 하면 대다수가 테슬라라고 대답을 한다. 오늘날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는 많지만 다른 회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일은 별로 없다.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에 의식이 높은 회사는? 하고 질문을 하면 대다수가 파타고니아라고 대답을 한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만 다른 기업의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와 비슷한 사실은 역사를 돌아봐도 확인할 수 있다. 대서양 단독 무착륙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사람이 찰스 린드버그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두 번째로 성공한 인물이 버드 힝글러라는 사실은 그의 비행이 린드버그의 비행보다 더 빠른 속도와 낮은 연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 남극점에 최초로 도달한 노알 아문센,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 DNA 구조를 밝혀낸 왓슨과 크릭 같은 사람의 이름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어젠다의 두 번째로 큰 공헌을 한 사람은 그 공헌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명도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성공과 순서는 뚜렷한 대칭성을 이룬다. 첫 번째는 큰 성공과 사회적 성공과 평가가 주어지지만 설령 능률이 더 뛰어나더라도 두 번째는 2등은 한참 못 미치는 성공과 평가밖에 받지 못한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공정이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운운해도 별 수 없다. 사회의 실제 변화를 목표로 하는 활동가라면 이러한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어젠다 뒤에 서는 것은 선행 기업을 키우는 것. 그리고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어젠다 뒤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사의 자원 낭비에다가 그 문제를 선행의 기업인 어젠다 홀더의 의미적 가치의 자산만 늘려주는 꼴임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다. 오늘날 세계에서 의미적 가치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S&P 500 기업의 시가총액 90% 이상은 이미 무형자산이다. 한편 일본 기업을 확인해보면 30% 정도에 불과하다. 1989년 버블 경제 막바지에 일본 기업은 시가총액 세계 랭킹의 상위를 독점하고 있었지만 그 후 쇠락해 현재는 상위 54 목록에 토요타 자동차 한 회사만 간신히 남아있다. 이 차이는 전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무형 자산을 형성하는 데 일본 기업이 실패했다는 말인데 그 큰 요인의 하나로서 크리티컬한 어젠다를 최초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들 수 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이미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진 소셜 어젠다에 몰두하며 소리 높여 떠드는 기업이 많지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쪽은 오히려 소리 높여 선전하고 있는 해당 기업보다 그 어젠다를 초반에 내세운 기업, 즉 어젠다 홀더임을 의식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은 자사의 경영자원을 사용해 경쟁사의 무형 자산을 늘리는 데 부지런히 매진하고 있다는 말이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크리티컬 비즈니스에서의 경쟁 기업은 어퍼머티브 비즈니스에서는 달리 소셜 어젠다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동지라는 측면이 있기에 이미 타사의 지배적인 포지션을 뺏긴 어젠다의 중요성을 높이는 것이 전혀 헛수고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점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진 어젠다만 계속 내세운다면 소비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에 합당한 의미적 가치는 재무 상태표에 계산되지 않고 오히려 항상 유행하는 어젠다 뒤에 서 있는 기업이라는 매우 유감스러운 이미지만 남게 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생기는가?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까지 사회의 다수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문제를 제기해 많은 사람을 일깨움으로써 크리티컬 비즈니스는 일어난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껏 다수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문제의 정의로 돌아가 생각해보자. 문제란 이상적 모습과 현재의 상황의 갭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현재 상황을 의심하지 않고 지금껏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사람이 어느 날 눈앞의 현상은 다른 이상적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생겨난다는 말이다.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 상태와 대조되는 이상적 모습이 모호하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갭을 확정할 수 없어 문제가 생성되지 않는다. 한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현재 상황과 대조되는 이상적 모습이 명확하기 때문에 갭이 확정되어 문제가 생성된다. 양쪽의 현재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에 주의하도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문제가 없는 상황과 문제가 있는 상황 사이에서 사실 현재 상황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주 착각하는 부분인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니 확실하게 파악하길 바란다. 왜 디자인 싱킹은 큰 성과를 남기지 못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달리 사실 문제는 현재 상황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재 상황을 자세히 관찰해봤자 거기서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 문제라는 것은 원래부터 어디인가에 있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적으로 새롭게 생성하는 것이다. 한때 그토록 떠들썩했던 디자인 싱킹이 그에 걸맞는 임팩트를 남기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본다. 디자인 싱킹은 방법론으로서 첫 단계로 현장에 가서 사용자가 안고 있는 문제나 과제를 실제로 체험한다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접근법을 계속해서 채택하는 한 사용자 체험에 내재된 기존의 문제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새로운 문제를 인지적으로 생성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자본주의는 시장에 존재하는 큰 문제부터 차례로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고객의 체험에 내재하는 기존의 문제에만 대처하는 디자인 싱킹의 틀을 이용하는 한 숙명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소한 어젠다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디자인 싱킹이 그다지 임팩트를 남기지 못한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말이다. 혹시 몰라 덧붙이자면 디자인 싱킹이 주장하는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이나 조기 시장 테스트와 같은 개별 컨셉트에는 높은 유효성이 있는데, 나는 특히 과잉 계획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일본 기업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크리티컬한 어젠다 생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 체험의 내부에서 시작점을 찾는 디자인 싱킹 접근법에는 원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모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눈앞에 현재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상황과 대치되는 이상적 모습을 구상하지 못하면 거기에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인지적으로 생성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이상하게 비칠 수도 있지만 소설이나 희곡에서는 비슷한 사고방식을 하는 인물이 종종 등장한다. 이를테면 볼테르의 소설 캉디드에 등장하는 철학자 팡그로스는 세상은 항상 최선의 상태에 있다는 신조를 고수한다. 팡그로스는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세상의 모습은 신의 뜻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다른 모습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 문제다라고 선언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 모습이 전제되어 있다. 이는 문제에는 항상 그것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의 실존이 크게 반영된다는 말이다. 처음에는 팡그로스를 스승으로 숭배하던 캉디드였지만 마침내 그 이상주의 무모함을 깨달아 관계를 끊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캉디드의 마지막 대사, 그러나 내 밭을 일구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에서 캉디드의 의지와 각오가 잘 드러난다. 크리티컬 비즈니스의 이니셔티브는 반드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문제는 관찰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며 받아들이고 있던 사상이 비판적으로 고찰되고 현재와는 다른 이상적인 모습이 제시되어야 비로소 생성된다. 따라서 크리티컬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고객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정리하면 소셜 비즈니스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어젠다에 몰두하는 데 반해 크리티컬 비즈니스는 반드시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젠다를 다룬다는 것이 큰 차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지 어쩔 수 없다로 여기며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현재와는 다른 이상적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새로운 문제를 생성해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는 것이 크리티컬 비즈니스다. 마치며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인 1973년 1월 23일 아이슬란드 연안의 베스트만 제도에 속하는 헤이마이에이 섬에서 갑자기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섬 주민의 대부분은 무사히 구출되었지만 그 후 5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분화는 계속되어 섬 주민의 3분의 1이 집을 잃었습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섬 주민의 3분의 1이 집을 잃었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섬 주민의 3분의 2의 집은 남았다는 말이지요. 용암류에 삼켜지고 화산재에 파묻혀 잃어버린 집을 재건하는 데는 그야말로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불행하게도 집을 잃은 사람들은 다른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 용암류에 삼켜지고 화산 잔해로 파괴되는 것은 순전히 확률의 문제입니다. 즉, 이 화산 폭발로 집을 잃은 3분의 1의 집과 집을 잃지 않은 3분의 2 사이에 어떠한 능력적, 자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운이 좋고 나쁨이라는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집을 잃은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섬의 다른 곳에 집을 짓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헤이마의 섬은 오랫동안 어부로 번창한 섬입니다. 집을 잃은 주민의 대부분은 조상 대대로 어업이라는 가업을 영위해온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본인 또한 어업인으로서 삶을 당연히 여기며 화산 폭발 직전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화산 폭발로 집을 잃게 되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화산 폭발로 집을 잃은 사람의 42%가 섬을 떠나 대대로 이어온 가업이었던 어업을 버리고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아주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통계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납세 및 기타 기록을 이용해 이 당시 헤이마이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운한 계기로 집을 잃고 섬을 떠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삶은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문을 가진 한 연구자가 조사했더니 이 사람들, 즉 불운하게도 집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섬을 떠나기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의 평생 수입이 섬에 남은 사람들의 수입을 크게 웃돌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세울 수 있는 가설은 다양합니다. 이를테면 섬을 떠나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대학 진학률이 올라간 것이 아닐까? 혹은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데 있어 더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을까 등등 많은 가설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단기적으로는 불운한 계기로 인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물음에 제대로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기인했던 것입니다. 화산 폭발로 집을 잃은 일이 없었다면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섬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어부로서의 삶을 평생 살며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밝혀낸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운 좋게도 화산 폭발로 집을 잃지 않은 사람의 27%도 보조금을 받지 않고 섬을 떠나겠다는 결단을 내렸으며 이 사람들에게도 섬에 남은 사람들보다 최종적으로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집을 잃지도 않았는데 가업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에서 살겠다는 위험을 짊어지는 결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사자도 정확히 대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화산 폭발이라는 계기로 그들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태 살아온 대로 쭉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물음을 마주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그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 세계에서 유명한 이 사례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현재의 우리에게 깊은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는
헤이마의 섬의 화산 폭발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불행한 사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헤이마의 섬 주민과 마찬가지로 작은 사고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웃 간의 한쪽은 화산 잔해로 산산이 부서진 반면 다른 한쪽은 상처 하나 없는 일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어떤 기업은 파산에 내몰렸지만 어떤 기업은 반대로 매출과 이익이 개선되는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예측 불가능한 패닉의 영향 때문일 뿐 이 둘을 가르는 것은 경영력도 현장의 힘도 아닌 결국 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개개인은 운이 나빴다 혹은 좋았다로 일희일비하며 한시라도 빨리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과거 일상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는 걸까요? 우리 사회, 우리 개개인의 삶에 그 이전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헤이마의 섬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화산 폭발 후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에 마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혼돈에 겁을 먹고 오로지 일상성의 회복만을 바랄지 이 혼돈을 계기로 인생의 재설계를 꾀할지는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블랙 스완의 저자이자 리스크 연구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외부의 압력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성과가 상승하는 현상을 반치의 약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유전자나 생태계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시스템은 반취약한데 반해 그토록 거대한 존재감을 내뿜어 놓고 어이없이 소멸해버린 리먼 브라더스나 앨런과 같은 거대 기업은 겉보기에만 튼튼해 보이는 취약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대비 구조는 현재의 사회 조직 사람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통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헤이마이 섬에서 일어난 일은 반취약 현상의 전형입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지의 파괴라는 인명 손실을 제외하면 더 이상의 불행은 없다고 할 정도의 혼돈에 습격당한 사람들의 성과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하였지요. 나중에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또한 반취약한 시스템과 튼튼해 보였지만 사실은 취약했던 시스템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 대다수는 지금까지 인생이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생각은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미래뿐이다 라는 선입견에 근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헤이마이 섬 사람들에게 화산 폭발은 바꿀 수 없는 과거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의미하는 바는 섬에 남은 사람들과 섬을 떠난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섬에 남은 사람에게 화산 폭발은 단순히 불쾌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섬을 떠난 사람에게 화산 폭발은 자신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깨닫게 해준 계획이라는 큰 의미도 가집니다. 그들이 품고 살게 될 화산 폭발의 의미 차이는 화산 폭발이 이전의 삶에 대한 의에서가 아니라 화산 폭발 이후의 삶의 방식에 의해 생겨납니다. 즉, 미래에 의해 과거가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과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부가 되겠다는 미래에 의해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헤이마이 섬 사람들에게 섬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큰 결단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렇다 할 미래 계획도 의지할 만한 일자리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그들의 결과적으로 섬에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미지의 몸을 내던져 나가는 것, 더 열린 기회에 자신을 내던져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